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관 선출을 통해 헌재를 구성할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겁니다. 먼저 이경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회가 뽑은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 가운데 마은혁 후보자는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습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권한이 침해됐다며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청구 55일 만에 헌재는 전원 일치 의견으로 최 대행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마은혁을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청구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다. 헌재는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은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것이라며 대통령이 국회가 뽑은 후보자의 임명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해 임명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에겐 요건을 갖춘 후보자를 임명할 의무가 있고 대통령 권한대행 역시 마찬가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최 대행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협의를 거쳐 국회의장에게 재판관 후보자를 추천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의결 절차가 진행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재판관 다수는 우 의장이 국회 의결 없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데에도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다만 헌재는 국회가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하는 취지의 결정을 해달라고 한 데 대해서는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이렇게 헌재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판단이 위헌이라고 결론을 내리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마 후보자를 임명할지 또 언제 할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국회의 헌재 구성권을 침해했다고 결론 내린 이후에도 최 대행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헌재 판단을 존중한다는 사실상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겁니다. 관련해 최상목 대행 측은 헌법재판소 판단에 불복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선고문에 담긴 내용이 많은 만큼 그 의미를 살펴보고 취지를 엄밀하게 분석한 뒤에야 입장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때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까지 행사하는 건 과하다는 논란도 있었지만 선고문에 대행직도 임명권이 있다는 유권 해석까지 담긴 만큼 최상목 대행의 임명 의무 자체는 명료해졌습니다. 다만 복잡한 정치적 환경 탓에 마 후보자의 임명 시기 등을 고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조한창 정대선 헌법재판관 임명 이후 정치권과 국무회의 모두에서 거센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또 하나의 변수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입니다. 늦지 않은 시기에 그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한 총리가 돌아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그 결정을 미룰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실제로 최상목 대행 측은 이 같은 가능성도 고려 요소 중 하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임명을 유보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헌법재판소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 퇴색되고 불복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서 최상목 대행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리 길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의 판결대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각 임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헌재가 다수당의 의회 독재를 용인했다며 비난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룬 건 국회 권한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즉각 헌재 구인체제 복원을 서둘러 매듭지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민주당도 헌재가 최 대행의 헌법 위반을 확정했다고 환영하면서 최 대행에 국민께 사과하고 헌재 결정을 수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회의 적법한 권한을 무시하며
삼권 분립 체제를 흔들었던 한덕수, 최상목 대행은 국회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또 마 후보자가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거나 참여하더라도 공판갱신은 필요하지 않다는 법 해석을 내놨는데 탄핵 선고 지연을 우려한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은 헌재가 형식적 다수결 원리만 인용한 것은 다수당의 의회 독재를 용인한 꼴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헌재 결정이 나와도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임명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면서 최 대행이 마 후보 임명을 미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형식적인 다수결 원리만을 인용한 채 이를 인용했다는 것은 헌재가 헌재다움을 포기한 것이다. 다만 헌재 판결에 불복하는 것은 아니라며 마 후보의 재판관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청구 등을 헌재가 기각했기 때문에 최 대행이 임명을 미룰 수 있다는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에 대한 우려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 결정은 결국 옳은 결정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복 여부는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이제 공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이번 헌재 결정은 대통령 탄핵 심판과도 맞물려 있어서 최 대행의 선택에 따라 전국은 또 한 번 요동칠 가능성이 큽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는 선고를 앞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때문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헌재는 재판부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차정은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면 헌재는 완전한 구인 체제를 갖추게 됩니다. 관심은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참여할지 여부입니다. 만약 참여하기로 하면 그동안의 변론 내용 숙지를 위한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하는 만큼 3월 중순으로 예측됐던 선고 시점도 상당 부분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재판장이 요지를 설명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간이갱신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헌재는 한두 차례 기일을 열어 신속하게 변론갱신과 종결 절차를 거친 뒤 구인 체제에서 파면 여부를 가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한 번이라도 변론에 참여해야 선고에 관여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어서 마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기존 재판관 8명이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헌재는 이 모든 경우의 수는 결국 재판부가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입니다. 마 후보자 합류 여부는 의결 정족수와도 관련이 있는 만큼 대통령 측은 헌재의 인용 결정에 반발했습니다. 헌재가 대통령 탄핵 심판의 의결 정족수 6명을 확보하려는 정치적 셈법이자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겁니다. 또 헌법 정신에 위배한 정치적 의사 표현이라며 헌재가 거대 야당의 정치 세력이 되는 것을 선택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 탄핵 심판을 위한 재판관 평의는 철저한 보안 속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측은 재판부에 군 지휘관들의 진술조사를 제출한 데 이어 최종 변론기일 증거조사 당시 발표 내용을 보도자료로 배포하기도 했는데 변론은 종결됐지만 양측의 여론전과 물밑 작업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종은입니다. 지금까지 따로따로 진행돼 온 내란 사건 재판이 병합돼 한 번에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럴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다른 공범들과 한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 사건 재판이 병합됩니다. 내란 사건 재판부가 공범 6명 가운데 쟁점이 비슷한 3명을 묻기로 한 겁니다. 조지호, 김봉식 경찰 수뇌부 2명은 따로 재판을 진행하되 궁극적으로는 병합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같은 쟁점끼리 먼저 병합해서 진행하고 내란인지 아닌지 다투게 되는 시점에는 한 번에 심리하겠다는 게 재판부 구상입니다. 재판부는 내란죄 성립 여부가 중요하다면서 결국에는 다 병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피고인들의 공소장 내용이 대부분 겹치는 데다 검찰이 예고한 증인만 500명이 넘는 만큼 효율적인 재판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결국 윤 대통령은 자신이 임명했던 김용현 전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을 포함해 다른 공범들과 함께 형사재판정에 서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변론은 물론이고 판결 선고까지 함께 듣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찰은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며 사건을 완전히 합치는 대신 사안에 따라 공판을 동시에 진행하는 병행 심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란 혐의 피고인들이 정식 재판 절차에 돌입하는 가운데 윤 대통령 사건 병합 여부는 2차 준비 기일인 다음 달 24일 결정될 전망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한 명태균 특검법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제의 요구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사위 통과 하루 만에 본회의에 올라온 명태균 특검법.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의 찬성표로 예상대로 어렵지 않게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재석 274인 중 찬성 182인, 반대 91인, 기권 1인으로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 파면에 더해 명태균 특검법까지 통과돼야 헌정 질서가 회복되고 대한민국이 정상화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누구라도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은 상식 중에 상식입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모든 야당들이 명태균 특검을 찬성하고 있는데 여당을 향해선 유력 대선 후보들이 연루돼 특검에 반대하는 거냐고 반문하기도 했는데 명시 주장을 믿을 만하다며 신빙성의 힘을 보탰습니다. 명태균 씨가 좀 뻥은 있어요. 네. 즉 과장은 있지만은 팩트는 틀린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부결 당론을 정하고도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한 여당은 조기 대선을 겨냥한 정치 공작이자 보수 초토화를 위한 정략적 법안이라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제2의 김대업으로 재미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구속된 선거 브로커의 주장을 신의 말씀처럼 떠받들면서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처지부터 돌아보라고 쏘아붙이기도 했는데 정치 브로커 명태균을 이용한 정치 공작 그만하십시오. 한심합니다. 형사 피고인 이재명 대표와 이를 따르는 민주당 의원님들은 제발 거울 좀 보십시오.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 제2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여권 내부에선 명태균 특검이 현실화할 경우 유력 대권 잠룡들에게 상처가 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잖습니다. 결국 거부권 행사로 특검법이 국회로 되돌아올 경우 여당이 내부 이탈표를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입니다. 이번 특검법 재표결이 탄핵 심판 또는 조기 대선 국면과 맞물릴 수 있다는 점이 최대 변수입니다. 복잡하게 얽힌 여권 내 대권 경쟁 구도를 고려하면 무기명으로 진행될 다음 표결에서는 표단속이 더욱 어려울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창원에서 명태균 씨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의혹 전반을 집중 추궁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창원지검에서 명태균 씨 사건을 넘겨받은 뒤 처음으로 명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구속수감 중인 명 씨를 창원지검으로 소환한 겁니다. 다만 명 씨 측은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며 거듭 특검을 촉구했습니다. 명태균 씨 입장은 한결같습니다. 검찰 조사를 믿을 수 없다. 특검을 가자고 하는 거고 특검에 가서 이 정치인들의 민낯은 어떤 것인지 그걸 밝히고자 해서. 의혹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지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것과 오세훈 서울시장 후원자가 오 시장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부분입니다. 특히 검찰은 윤 대통령 부부와 명 씨의 통화 내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김영선 전 의원에게 공천을 주라고 말했다며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의 이름을 언급한 부분이 대표적입니다. 검찰은 또 김건희 여사가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 대통령이 김 전 의원을 밀라고 했다는 내용에도 주목합니다. 대선 당시 윤 대통령 부부가 명 씨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요청한 뒤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부탁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동시에 검찰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사업가 김한정 씨가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내준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한정 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가운데 오 시장 측은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핵심 피의자인 명 씨를 하루 더 조사할 예정인데 추가 폭로를 예고한 명 씨가 어떤 진술을 내놓는지가 수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명태균 씨의 육성 녹음을 추가로 공개하며 김건희 여사가 지난 2022년 경남도지사 선거에도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이 공개한 녹음 파일을 들어보면 명 씨는 2022년 3월 8일 지인과 대화하면서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김 여사에게 자신은 도지사 선거에 나갈 생각이 없고 사모님 옆에만 있는 게 행복이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화가 당시 윤 의원이 경남도지사 출마를 포기하게 된 배경을 명 씨가 지인에게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김건희 여사가 경남도지사 선거에 개입했다는 민주당 의혹 제기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윤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자신은 그 무렵 김 여사와 통화를 하거나 대화한 적이 없고 당시 상황이나 자신의 성격에 비춰봤을 때 어느 하나 사실에 부합한 내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도지사 출마나 공천을 두고 김 여사와 대화를 나눴다는 것은 명태균 씨가 공천 관련 허풍을 떨기 위해 그의 지인과 나눈 터무니없는 헛소리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민생경제법안으로 분류되는 반도체 특별법과 상법 개정안이 여야 간 이견으로 표류하고 있습니다.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법안 협상은 더욱 어려워지리란 전망이 나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반도체 특별법을 신속 처리 안건, 즉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은 소관 상임위가 180일 안에 처리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야 하며 일정 기간 뒤에 본회의에도 자동 부의됩니다. 국민의힘이 제 아무리 억지를 부려도 산업자원위원회의 법정 심사 기간 180일이 지나면 지체 없이 처리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다만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조항은 빼기로 했습니다. 반도체 시설 투자에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여야가 합의한 부분부터 우선 넘기자는 겁니다. 52시간 예외 적용을 강조해오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알맹이를 쏙 뺀 보여주기식 법안으로 생색을 내려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면 본회의 부의까지 거의 1년 가까운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꼬집기도 했습니다. 이는 오히려 슬로우 트랙이자 국민을 속이는 민주당 트릭입니다. 실제로는 1년 가까이 묶어두면서 물론 상임위 심사의 속도를 내면 법안 통과 시점을 앞당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원장과 법사위원장이 서로 다른 당 소속이어서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조속한 법 처리는 어려울 거란 전망입니다.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 즉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법안도 충돌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애초 2월 임시회 처리가 예상됐지만 여당이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해치는 악법이라며 거세게 반발하자 우원식 의장이 협상부터 하라며 법안 상정을 미룬 겁니다. 경제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삿바 싸움은 연금개혁 협상으로도 이어지고 있는데 여야정 2차 국정협의회에서 일괄 타결 내지는 단판이 이루어질지도 관심입니다. 법안의 시시비비를 떠나 여야가 뭐 하나 제대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민생과 경제를 챙기겠다는 공언이 허언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여야 간 주도권 싸움에 협상 공간은 더욱 줄어들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정부 출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서울 여의도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서로 힘을 합쳐 정권 교체를 이루자는 뜻을 모았습니다. 임 전 실장은 앞으로도 좋은 소리보단 쓴소리를 많이 하고 싶고 지금 당 구조에서 이 대표를 넘어서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을 지지할 생각이라며 이 대표가 더 담대하고 절실하게 통합과 연대를 해내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이 대표는 정당엔 다양성이 있어야 하고 당연히 해야 할 얘기는 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비공개 회동에서 확장을 위해 격렬한 논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고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 행보 재개를 두고 당 일각에서 섣부르다는 평가가 나오는가 하면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는 반박이 제기되며 당내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신지호 전 전략기획부총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친윤계와 친한계가 계속 싸우면 한마디로 적전분열이라며 이재명 대표 좋은 일만 만들지 말고 공동의 목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김대식 원내수석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개인적으로 한 전 대표를 아까운 인물로 보지만 물러난 지 2달여 만에 복귀하는 건 섣부르다 생각한다며 빨리 피는 꽃은 빨리 시들기 마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맞물리면서 여야 모두 사법 리스크 굴레에 갇힌 모습입니다. 서로의 약점을 고리로 공방을 주고받으면서 동시에 출구 전략도 모색하고 있는데 녹록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2심을 겨냥해 이 대표가 비상식적인 거짓말로 일관해왔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최근 주창하고 있는 중도 보수론도 실체가 없다며 이 대표의 정치 노선을 정조준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정치 노선은 좌클릭도 아니고 우클릭도 아닙니다. 오직 좌클릭만 있을 뿐입니다. 1호 당원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내란 혐의 수사, 재판까지 사법 리스크에 휩싸이자 이 대표 리스크를 더 부각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던진 개헌론을 본격적으로 띄우며 특위까지 출범시키고 나선 것 역시 시선 돌리기의 일환이란 분석입니다. 대통령이 임기까지 내던지며 스스로 희생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이번 기회에 권력 구조를 포함한 개헌을 반드시 이뤄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당장 다음 달 26일 선고가 예정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을 뒤집기 위한 여론전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사건을 재판에 넘기는 것부터 검찰의 확대 해석으로 시작된 데다 표현이 과했다는 이유로 2년이나 구형한 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약간 표현이 좀 과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걸 갖고서 징역형을 2년씩이나 구형하는 경우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매우 정치적인 구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친이재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는 회견을 열어 정치검찰의 기획수사가 기획재판으로 이어진 거라면 항소심 법원에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당 차원에선 트럼프 2기 행정부 통상정책에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어 성장, 친기업 행보를, 이 대표는 당내 비명계 통합에 매진하며 재판과는 거리두기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세상을 만드는, 상식적인 세상을 만드는 그런 일에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야 모두 나름의 출구 전략을 모색하는 셈이지만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사법 리스크 선거, 즉 생존 게임이란 꼬리표를 뗄 수 없을 걸로 보입니다. 결국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론과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의 수위가 향후 전국을 판가름할 거란 관측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의견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글쎄 국민의힘이 오늘 상당히 이거에 대해서 반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의 대변인을 비롯해서 상당히 격렬하게 반발을 했다고 봅니다. 이것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참 충격적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당에서는 하는데 예. 헌재에서 그렇게 판단하면 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헌재는 단심제이기 때문에 예. 참 안타까운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마은혁 불임명에 대해서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 예. 원론적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했다. 예. 그러면 헌법에 보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 기관에서 3명씩 추천을 해서 추천하자마자 바로 임명을 하는 겁니다. 예. 근데 헌법재판관은 국회에서 3명, 대통령이 3명, 또 대법원장이 3명, 예.
해서 그 마지막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현재 이런 위원 결정은 물론 뭐 각하 결정도 있지만 선제적으로 했던 이 위원 결정은 어쨌건 국회의 대통령의 임명권이 아니고 국회에서 통과되면 당연히 그냥 형식적으로 대통령은 임명해야 된다. 예. 이렇게 되는 건 저는 이것도 헌법 위반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과연 헌법재판소에서 과연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이 역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옳은 판단이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단심제이기 때문에 일단 판결하면 끝입니다. 예. 이것을 어디 가서 하소연하겠습니까? 장 교수님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임명권을 좀 무시한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세요? 네, 저는 오늘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헌법의 취지를 잘 해석했다라고 봅니다. 네. 헌법재판소의 구성은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추천 3인 그리고 대법원장 3인, 국회 3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3인을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지금 그동안에 이제 논란이 됐던 여야의 협의가 있었느냐, 합의가 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제출했던 여야 후보 추천의 공문 이거에 가장 결정적인 저는 오늘 판결의 요인이 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야에서 협의가 있었고 그 협의에 따라 민주당에서 2명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1명을 추천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합의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표결로 의해서 결정됐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대통령이 임의로 누군 되고 누군 안 되고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대통령이 임명 안 해도 자동으로 그러면은 임명 헌법재판관이 되는 거냐? 즉 지위 확인에 대해서는 그거는 각하 결정을 했거든요. 즉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에게 임명 권한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단 국회에서 추천한 이 3인에 대해서 자격이나 또는 절차에 심각한 법적 하자가 있으면 대통령은 그건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격과 절차에 심각한 법적 하자가 없다면 임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뭐 대통령이 임명 안 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마은혁 후보자가 뭐 재판관이 되는 건 아니다. 대통령이 임명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거기다 근데 조건을 단 겁니다. 커다란 법적 하자가 있으면 임명 안 해도 되지만 임명 하자가 없다면 임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적인 명령을 내린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사실상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를 두 가지 조항들을 잘 해석했다라고 봅니다. 커다란 법적 하자가 있으면 대한민국 어느 기관도 갈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상식인데 그런 상식적인 것을 헌법재판소에서 발표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어떤 대학에서 교수를 뽑거나 기관에서 어떤 직원을 뽑을 때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그다음에 인사위원회가 이사회로 올려서 결정하면 그것이 마지막 결정권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임명이고 그러면 인사위원회를 거친다는 것은 국회에서 선출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대통령실로 옮겨서 이사회를 거치는 거죠. 소위 말해서 국무회의를 통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통과돼야만 임명이 되는 건데 그러면 인사회 과정에서 법적인 하자가 있으면 경찰 조사, 검찰에서 어떤 범죄 경력을 받아서 범죄 경력이 있으면 임명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건 당연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국회 의결이라는 절차적 문제를 지적한 분이 조한창, 김복형, 정영식 3인 재판관이라고 지금 알려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절차적 문제가 있으면 소수의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결에 따라서 이것이 이제 인용됐다고 하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은 헌재의 이런 문제가 그럼 앞으로 국회의 모든 것은 국회의장 단독으로 해서 헌재에 올리면 되는 겁니까? 그런 것이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야도 지금 두 분처럼 상반된 반응을 내놨습니다. 여당은 헌재를 향해서 강한 유감을 표했고요. 민주당은 즉시 마 후보자 임명을 압박했는데 한번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그런 재판을 내렸다는 것은 뭐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그러나 그 마은혁 재판관의 경우에 원래 국회 오랜 관행이 여야 합의에 의해서 추천을 해왔는데 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천한 그 재판관에 대해서는 그 임명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상목 대행은 헌법과 상식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상목 대행은 국회 권한을 침해하고 헌법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즉각 국민께 사죄하고 오늘 즉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십시오. 네. 그런가 하면 최상목 대행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정문 잘 살펴보겠다고 했고요. 총리실 관계자는 어떻게 얘기했냐? 정무적 판단도 같이 내려져야 할 문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뭐 가장 관심은 과연 임명을 할까? 아니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임명 언제 할까? 하게 되면 이거란 말이죠. 예, 오늘 헌재에서는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헌법 불합치에 대해서는 예. 인용을 했고 또 하나 임명통한 지휘부에는 각하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어떤 사실관계를 실행을 자체적으로는 하지 못한다는 겁니까? 헌재에서 이렇게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이것은 오로지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 대행한테 있는 권리다, 권한이다 이렇게 생각을 판단을 했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오늘 헌재의 판단을 존중한다. 예. 뭐 당연히 존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최고의 어떤 헌법 수호 기관인데 헌재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으면 예. 악법도 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임명은 법무부와 법제처 의견을 조회하고 나서 임명을 하겠다. 그렇게 되면 오늘 헌재에서는 예. 임명통한 지휘부에는 각하했다는 것은 이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알아서 하세요. 그런 뜻이기 때문에 네. 안 해도 어떤 처벌이라든가 그런 건 없고 그렇게 되면 만약에 안 한다면 그럼 예. 민주당이 또 탄핵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 뜻대로 하지 않으면 그러나 민주당이 지금 와서 30번째 탄핵을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도 마찬가지로 네. 여러 가지 총리실에서도 정부적 판단을 한다는 것은 지금 탄핵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은혁 후보자가 일각에서 그리고 국민의힘이라든가 보수층에서는 상당히 좌편향적인 그런 헌법재판관이라고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 재판관이 들어가면 기존의 탄핵 심리 과정이 어그러질 예. 그리고 뒤바뀔 그런 결과가 뒤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는 참여해서는 안 되고 임명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예. 뜻으로 보입니다. 박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상목 대행이 임명을 할까요? 이거 안 해도 되는 겁니까? 해야 된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 임명을 해야 된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예. 임명을 해야 되고 다만 그 시기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그건 대통령에게밖에 없는 권한이기 때문에 예. 이제 그 부분을 존중을 한 건데요. 그동안 최상목 대행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대해서 존중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길게 가지 않을 거다, 임명할 거다라고 봐요. 다만 법적 검토 그리고 정무적 판단을 한다라고 돼 있는데 저는 그것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는 뭐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뭐 법적 검토는 그래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예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굉장히 심플합니다. 다만 정무적 검토는 한덕수 총리가 과연 1, 2주일 내에 소위 말하면 다시 복귀할 수 있겠느냐. 예. 또 복귀한다라고 그랬으면은 본인이 소위 말하면 거부권을 행사한 거잖아요, 일종의. 네. 그런데 한덕수 총리가 복귀를 하게 되면 또 이게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법적인 논란들을 회피하고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뭐 직무유기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의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아마도 이런 부분들까지 판단해서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티겠지만 그렇게 길게 가진 않을 거다. 저는 그래서 1, 2주일 내에 임명할 거라고 그럴 봅니다. 가능성도 있겠네요. 한덕수 총리가 복귀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니 나는 대한민국의 법이 한덕수 총리가 오면 이게 어그러지고 뭐 잘못되고 해서 헌재 재판이 그때 애초에 지금 정계선 조한창 후보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는 보류했지 않습니까? 지난 12월 31일 날. 그러면 한덕수 총리가 오면은 이것이 다시 뒤바뀌니까 한덕수 총리가 오면 안 되고 이게 도대체 헌법재판소에서 할 일입니까? 헌법재판소는 순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 탄핵은 중대에서 먼저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50 며칠 동안 지금 가만히 두고 있다가 한덕수 총리 지난번에 단 한 번에 걸쳐서 심리 종결을 하고 선고를 3월 초에 예정이 돼 있는데 지금 만약에 한덕수 총리가 헌재에서 다시 탄핵이 기각돼서 돌아오면 그러면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한 누굽니까? 정계선 조한창 후보가 그러면 임명이 다시 무효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된 이걸 또
걱정을 해서 예. 절대 한덕수 총리는 오면 안 돼.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먼저 탄핵한 사람은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군번이 또 군대 갈 때도 군번이 있고 그리고 순서가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최상목 대행이 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느냐 여부는 어쨌든 그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도 정말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일 같고요. 자, 오늘 국회에서는 야당이 주도한 이른바 명태균 특검법이 이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일단 이것부터 한번 점검을 해보죠. 법안에 담긴 내용, 수사 대상, 이게 어떻게 됩니까? 7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그리고 경선 이 과정에서의 불법 여론조사 이것이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논란이 됐던 김영선 의원의 이제 공천과 관련된 예. 재보선 그리고 지방선거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여론조사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창원 산단 지정과 관련돼서 예. 여기에 이제 김 여사가 개입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주요하게 다뤄지게 되고요. 이렇게 이제 7가지지만 이게 이제 대선, 지방선거, 재보선, 국회의원 선거 각 지금 몇 가지 선거에 걸쳐서 예. 여론조사의 불법 여부가 있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여기에 관련되신 분들이 단순하게 명태균 씨나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넘어서서 예. 지금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라고 하는 이준석 전 대표, 그 다음에 오세훈 시장, 예.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까지 포함되어 있거든요. 자, 이러다 보면 조사 범위가 상당히 넓을 수 있다. 예. 다만 일단은 지금 그동안에 이제 이 명태균 씨 관련된 수사의 진척이 그렇게 없는 상태잖아요. 작년 4월부터 시작했는데 김 여사나 또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이 공개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결과 보고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어떠한 소환 조사도 없고 또 수사의 진전도 없는 상황에서 중앙지검으로 패스를 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소환 조사를 했죠. 그렇죠. 중앙지검. 이런 상황이 결국 특검법이 나오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검찰이 검찰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놔두면 놔둘수록 오히려 저는 논란만 커질 뿐이라고 보거든요. 예. 지금 이거 털고 가는 게 국민의힘이 향후에 다시 재건되고 다시 소위 보수로서 대한민국의 한 축을 맡는 과정에서도 이걸 털고 가는 게 저는 훨씬 유리하다고 봅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 이 특검법 안에 워낙 뭐 오세훈 시장, 홍준표 시장 대권 잠룡들이 대거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시나요? 민주당은 참 좋겠습니다. 맘만 먹으면 뭐 탄핵할 수 있고 그리고 특검할 수 있고 줄탄핵, 줄특검 맘만 먹으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이 특검을 또 하겠습니까? 특검이라는 것은 검찰의 조사를 충분히 해서 안 될 때 여당과 야당이 합의해서 특검이 필요하다고 합의했을 때 하는 건데 지금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합의한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민주당 단독 국회고 민주당 국회 전체가 민주당 상임위원장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민주당이 이 특검을 하는 목적이 뭐냐? 예. 지금 탄핵의 과정을 보면은 상당히 지금 광장으로 보수층이 상당히 결집해서 나와 있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30% 박스권 안에 갇혀 있고 그리고 여론적 지지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50%까지 나오고 어떤 여론조사 보면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다급한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만약에 정말 소위 말해서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예. 저는 뭐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다음 타자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대선 후보 사퇴하라 그런 것이 광장을 꽉 메우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상쇄할 것은 특검을 통해서 국민의힘을 쑥대밭을 만들어서 특검을 통해서 예. 여러 가지 뭐 홍준표, 오세훈 또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부부 그리고 명태균 이 관련된 것을 다 예. 끄집어내서 특검 기간만 100일 아닙니까? 3개월 정도면 그런 전략이 숨어 있기 때문에 예. 국민의힘이 선거를 앞두고 이런 걸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오늘 민주당 야당 주도로 해서 이 명태균 특검법이 통과를 했고 지금 이제 주목되는 것은 국민의힘이 이제 제2요구권을 건의한다고 했으니까요. 건의한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그 거부권을 행사해서 다시 국회로 돌아와서 재표결이 진행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시점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이제 그 윤 대통령 탄핵
그 판결 시점하고 이제 좀 맞물려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판결 아마 이후가 될 것 같아요. 이후. 네. 네. 그러니까 14일 정도 지금 보지 않습니까? 네. 오늘 통과가 됐고 지금으로부터 14일.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바로 표결. 그 특검법 재표결 날짜 말씀하시는 거죠? 만약에 이제 거부권이 행사가 된다면은 네. 보통 이제 2주 안에 거부권 행사하는데 최대행이 저는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근데 바로 하지는 않을 거고 아마 시간을 여러 가지 고심 끝에 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3월 중하순 정도, 중순 정도 되거든요, 벌써. 네. 그럼 한 10일경쯤에 거부권 행사한다. 그럼 바로 이거를 재의결하지는 않을 거예요. 여론도 보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볼 텐데. 예. 근데 민주당으로서는 뭐 거부권을 행사 안 하면 좋은 거고 행사하지 않더라도 향후에 이것을 다시 재표결할 때 네. 결국은 이거는 만약에 이제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면 예. 기간 내내 이 부분은 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효과가 있겠죠. 일단은 지금 여당이 왜 명태균 씨와 같은 주요 위치에 있지 않은 사람에게 여당의 주요 인사들이 휘둘렸는지에 대한 의혹은 이 표결이 이루어질 때마다 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민주당으로서는 표결을 굳이 일찍할 필요가 없다, 재표결을. 그런 점에서 보면 뭐 아까 얘기하신 대로 민주당에게는 꽃놀이패가 되겠죠. 그런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힘이 이걸 갖다가 언제까지 끌고 갈 수 있냐. 만약에 특검이 안 되더라도 예. 지금 지금 검찰에서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 이루어지면은 예.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소환해서 조사하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예. 자, 그렇게 되면 어차피 특검 아니래도 검찰에 의해서 양파까지 듯이 하나하나 나올 거예요. 그러면 괜히 국민의힘은 그 하나하나 양파 까질 때마다 오랜 기간에 걸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지금 한 번에 털고 가는 게 오히려 더 국민의힘에겐 좋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아까 장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거부권 행사 여부 그리고 재표결했을 때 좋습니다. 팩트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진정하게 정말 처벌을 받고 네. 팩트만 가지고 하는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얼마나 큰 날조 조작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조작되거나 바뀌거나 변조되거나 여론에서 그 여론적인 여러 가지 흐름들이 사실과 다른 것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 상황에서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 만약 이것이 정말 법대로 해서 수학처럼 1, 2, 3 플러스 마이너스가 정확히 보여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처단을 하고 척결을 하면 국민의힘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선거는 우리가 선거를 많이 치러보지만 선거 때 뭐 허위사실이라든가 허위사실 유포 같은 걸로 해서 당해가지고 예. 후보가 낙선하고 나중에 아무리 소송을 해서 뒤집어 본들 이미 선거가 끝나면 끝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노리는 것은 그것이고 과연 뭐 우리 교수님처럼 뭐 선거가 뭐 조기 대선에 있을 때 선거판에 이 명태균 걸로 다 덮으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덮는다고 하더라도 홍준표 오세훈 시장이 이거에 대해서 아무 결백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결백한데 아니라는 것을 공격해가지고 더 씌워놓고 공격하는 그런 프레임을 갖추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재판 결과와 그리고 나서 지금 또 재판받는 4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법 리스크가 훨씬 더 국민들 뇌리에 많이 박히고 그것이 더 큰 논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꾸겠습니다. 최근 비명계 인사들을 잇따라 만나고 있는 이재명 대표가 오늘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만났습니다.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유 실장이 인기가 높으셔서 언론에 관심도 많은 것 같습니다. 아이고. 실장이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뭐 세상 사람 힘든 걸 비하면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될 시기가 그러니까 이제 저도 요즘 뭐 쉽게 하는 말로 헌정 수호 세력 때 뭐 헌법 파괴 세력 이 구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도 하고 그런 일에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다른 욕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우리 대표께는 이 좋은 소리보다는 쓴소리를 좀 많이 하고 싶네요. 우리 이재명 대표님과 경쟁을 해보려는 용기를 내고 이재명을 넘어서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저는 좀 성원하고 지지하고 할 생각입니다. 뭐 거의 정당이 되는 필요한 저는 한 달에 이제 이재명의 통합행보 이런 기사가 많이 나잖아요. 보기 좋고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는 범위로 해내시면 좋겠다. 네, 이렇게 이재명, 임종석 두 사람 모두 통합 그리고 원팀에 공감을 했는데 임 전 실장 발언이 아주 미묘한 긴장감도 엿볼 수가 있는데 이재명을 넘어설 인물을 지지하겠다고 그랬고요. 좋은 소리보다는 앞으로 쓴 소리를 더 많이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네, 오늘 만남 어떻게 보셨나요? 뭐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선이 치러진다면 민주당이 바라보는 대선의 시대 정신은 극심한 분열을 넘어서는 국민 통합이 제1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문제겠죠, 성장. 자, 그런데 이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민 통합을 이루고자 하는 거잖아요. 근데 국민 통합을 이루고자 하는데 당에서 통합을 이루지 못한다? 그럼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당연히 당 내에서 쓴소리를 하고 또 불만의 목소리를 제기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다독이고 또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과정은 너무나 뭐 당연한 과정이다. 근데 오늘 임종석 전 실장의 이야기는 생각보다 좀 더 날카로웠습니다. 보통은 비판적 지지를 얘기를 하는데 임종석 전 실장은 비판적 견제를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사실상 건전한 경쟁을 하겠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했거든요. 저는 뭐 그동안의 그 소위 계파 갈등, 지난 공천 과정에서 국민의힘의 소위 공천 학살 거에 준하는 그런 그 공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생채기는 일정하게 있을 수밖에 없다. 다만 당에서 어느 계파가 주도권을 잡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교체로 일어난 일들은 항상 있는 일이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일단 사실상의 이재명 대표의 경쟁 상대를 지지하는 쪽으로 소위 비명계가 뭉치겠다라고 하는 선언이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고 다만 그것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경쟁이 아니라 선의의 경쟁으로 나가는 과정이 돼야 된다. 앞으로 어디까지 만날지 모르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이낙연 전 총리까지 만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만남의 시도는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통합을 이루려면 최소한 합리적 보수까지는 함께 끌고 가야 대통령이 되더라도 국정을 이끌고 갈 수 있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이러한 만남의 시도는 더 광폭적이고 더 많은 만남이 앞으로 계속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장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글쎄 뭐 교수님께서 지금 지난 총선 저도 총선에 뛰었으니까 그 국민의힘에서 공천학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뭐 경선도 하고 뭐 전략 경선도 하고 했지만 과거처럼 그런 공천학살은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민주당에서 공천학살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 비명행사, 친명행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이재명 대표가 임종석 전 실장이 뭐 성동인가요? 어디 가서 며칠 하다가 또 다른 데 가서 하다가 뭐 선거운동 하다가 결국은 공천 못 받고 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봤을 때는 저런 모습이 통합 행보인가 병 주고 약 주는 모습이라고 우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난 총선의 앙금이 오늘도 남아있다. 그건 정치인들은 그것은 뭐 물론 지금은 웃고 있지만 웃는 모습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봉합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현재 어떤 민주당의 공천을 보면 정말 이재명 일국 체제가 명실상부 일국 체제로 돼 있고 이것을 완성하는 것이 대선도 아니고 내년 6월에 있을 지방선거입니다. 지방선거에서 완벽하게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어떤 그 세력을 지방 정권에 심어 놓는다면 그야말로 완벽한 이재명 일국 체제가 될 텐데 그래서 지금 이 정치인들이 지금 민주당 정치인들이 삿바 싸움을 하는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노리고 하고 있다고 봅니다. 대선보다도. 그래서 그 전에 대선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또 대선이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여기에서 분화가 돼서 호남 신당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렇게 봐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리고 지난번에 김두관 민주당의 중도 보수라는 발언을 통해서 그 속내를 보지 않았습니까? 김두관 의원은 이재명 대권 욕심에 뿌리맞이 망각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김경수 도지사도 마찬가지로 당 정체성 하루아침에 못 바꾼다. 그리고 이인영 의원도 민주당 국민의힘 아니다. 또 임종석 의원은 뭐라고 했습니까? 대선 패배는 이재명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씩 만나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그런 것들을 지난 총선에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 잘해보자. 알겠습니다. 근데 그게 되겠습니까? 어렵다고 봅니다. 좀 전에 이제 박 교수님 말씀대로 진짜 지금 장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큰 통합을 위해서 당내 통합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앞으로 그거를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요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어제 책도 출간하고 정치 행보를 활발히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금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자기 소신이 뚜렷하고 참 아까운 인물이다. 이제 물러난 지 2개월밖에 안 돼서 너무 섣부르지 않느냐, 너무 빠르지 않느냐. 헬기 타고 1950m 올라갈 수 있잖아요. 빨리 피는 꽃은 빨리 시들기 마련이다. 리더로서 당원들의 의견 그리고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가면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했다면은 훨씬 더 좋았겠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한 대표가 계엄이라는 특수 상황을 막아낸 것 이거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평가받을 거라고 저는 봐요. 네. 김대식 원내수석 대변인 빨리 피는 꽃은 빨리 시들기 마련이다라고 했고요. 홍준표 시장이 뭐라고 했냐면 어제 이야기한 건데 한동훈 전 대표 윤석열이 만든 인형이다. 들어오면 나한테 죽는다. 이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내 비판 목소리가 상당히 높네요. 이거 장 교수님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워낙 윤석열 대통령이 또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법무부 장관 할 때도 상당히 지금 한동훈 그때 당시 장관한테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엄청나게 큰 그런 여러 가지 가혹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안 된다. 왜 안 되냐? 정치 경험도 없고 더 커야 된다. 하여튼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했는데 홍준표 대표가 저렇게 강하게 하는 것은 물론 그 진심일 수도 있고 정치를 오래 했기 때문에 어떤 현상을 보는 눈이 냉철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저런 것이 정치인들의 말은 다 뼈가 있고 어떤 노리는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보수가 50%가 정말 똘똘 뭉쳐 있는데 대통령 탄핵 반대에 대해서 뭉쳐 있는데 한동훈 대표가 여기에서 탄핵을 찬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수의 어떤 유권자들은 상당히 한동훈 대표의 비토가 심해서 지금 지지율이 얼마나 많이 떨어져서 나오고 있고 저런 모습은 친윤을 그리고 지금 결집되어 있는 보수 유권자들을 향한 어떤 구애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두 가지 측면에서 홍준표 대표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고 꽃이 정치인들 보면은 화무 11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꽃은 피되 열흘을 못 간다. 화려한 것이 열흘을 못 간다. 그러면 꽃이 한번 피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세월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오랜 세월 동안 꽃이 피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같이 가면서 대통령이 되고 장관 되고 그리고 나서 국회에 가서 하고 그리고 비대위원장 앉히고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본인이 노력해서 한 것이었기 때문에 아직은 정치권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박 교수님 말씀 듣기 전에 여론조사를 한번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죠. NBS 여론조사가 오늘 나왔는데요. 차기 대통령 적합도 이것만 일단 보면 이재명 대표가 31%, 지난주하고 변함이 없고요. 김문수 13, 오세훈 6, 홍준표 6, 한동훈 5. 한동훈 전 대표 것만 따로 놓고 보면은 지난주하고 별반 다름이 없고 어떻게 보면은 이번 주에 굉장히 책도 출판하고 그랬는데 거의 이동이 없습니다. 책 내용이 이제 본격적으로 알려진 거는 어제 오늘부터 이렇게 본격적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시간이 좀 걸릴 거다 이렇게 보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국민의힘 지지층, 보수 지지층들의 지금 구도가 한 대표가 정치적인 자리가 생길 공간이 별로 없다라는 데 있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뭐 계엄에 대한 해제에도 참석하면 안 됐고, 그 다음에 탄핵은 당연히 반대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결사옹위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지금 팽배해 있는데, 계엄 해제에 찬성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한동훈 대표가 다시 과연 이 공간에 설 수 있겠느냐. 결국은 어떤 탄핵 파면 결정이 나고 분위기가 바뀌기 전까지는 한 대표가 등판하더라도 일정한 정치적 공간을 만드는 게 쉽지가 않고, 또 그렇다 손 치더라도 국민의힘 지지층의 지금 소위 그 보수로, 극우 보수로의 결집이 쉽게 이완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은 한 대표의 정치적 공간이 열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도로 갈 수 있다. 좀 그런 점이 좀 한 전 대표로서는 굉장히 시간이 굉장히 짧은 게 한계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로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있었다 그러면 좀 더 국민들의 여론도 바뀌고 중도층의 여론도 좀 더 본격적으로 나올 텐데, 이게 2달 안에 대선이 치러져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대표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 안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죠. 그러니까 그 조기 대선이 결정이 된 이후로 대선까지가 2달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는 어쨌든 그 기간이 너무 짧다고 생각하고 이제 미리 뛰기 시작한 것 같은데, 지금 내부에 국민의힘 안으로 파고들 공간이 없을 거다라고 지금 이제 박 교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뭐 저도 지난 총선 패배하고 당대표 나오는 거 저도 방송을 나와서 여러 차례 반대했습니다. 정치인은 책임지는 모습을 져야 되고, 책임을 지고 나서 돌아오는 것은 짧은 기간이 아니고 몇 년 있다가 와야 되는 겁니다. 최소한 1년 이상은 있다가 오는 것이 도리고, 우리 국민들은 급한 것 원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어떤 책임을 지고 직에서 정치적인, 특히 정치인들은 정치적인 직에서 물러났으면 그만한 자숙을 시간을 갖는 것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가지 다른 공부를 하든가 연말을 하든가 다른 일을 하든가 하면서 리프레시해서 그때의 상처를 추스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무장을 해서 와야 되는데, 총선 끝나고 바로 대표됐죠. 그리고 나서 대표되고 1호 당원인 윤석열 대통령을 대표가 들어가서 친한계가 들어가서 탄핵을 가결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대통령과 같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대표는 그때 당시 대표이기 때문에 물론 본인은 계엄하는데 찬성하지 않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마음은 한국의 어떤 그 유권자의 표심은 상당히 정이 많은 그런 나라고, 과거에 여러 가지 왕조적인 전통이 있기 때문에 왕이 어떻게 잘못되면 그 백성들은 그런 상처가 오래 갑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나와서 저렇게 도전한다고 해서 뭐 도쿄배방망이이지 않는 한, 만약에 조기 대선이 정말 60일 내에 치러진다. 그러면 광화문에 모인 이런 광장에 모인 보수 유권자들이 그대로 대선으로 가는 겁니다. 이 모여서 누구를 공격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한 사람들을 공격하고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고 그렇게 양극단으로 가기 때문에 어렵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박창환 장한대 특임 교수셨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자서전에서 뭐 대표님이 그 유죄 막으려 계엄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비판을 했는데 어떻게 좀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는 것이고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합니다. 법과 상식에 따라 판단해 보시면 다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수고하십시다. 형사재판 진행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학계에서 의견이 좀 분분하긴 한데 이 부분은 재판이 중지된다는 의견이 입장에서 볼까요?
한동훈 대표가 자서전에서 뭐 대표님이 그 유죄 막으려 계엄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비판을 했는데 어떻게 좀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는 것이고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합니다.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는 것이고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합니다. 뭐만 보인다고 합니다. 대표님 혹시 이재명은 놀고 가지고 아무 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 화난다고 넉살도 못 잡겠네 이거. 네, 오늘 낮 기온이 많이 올라갔죠? 네, 15도 안팎까지 올라가면서 봄 기온마저 느껴졌습니다. 설악산에선 봄의 전령, 복수초가 활짝 피었는데요. 하지만 맑은 날도 잠시 3.1절 연휴에 궂은 날씨가 예고됐습니다. 정혜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깊은 산속 탐방로 한쪽에 노란 꽃이 수줍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낙엽 위로 고개를 든 꽃은 이내 활짝 꽃잎을 열고 봄이 왔음을 알립니다. 상대적으로 봄이 늦은 설악산에 찾아온 봄의 전령, 복수초입니다. 2월 26일자로 석초 설악동 일대에서 복수초가 개화된 것을 관찰을 했고요. 지금 복수초를 시작으로 설악동 소공원 일대 쪽에서도 노루기 등이 이제 개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는 좀 개화 시기가 빠른 편이라 보시면 되고요. 추위가 물러난 서울 등 내륙에서는 계절이 한 달이나 앞서갔습니다. 내륙 낮 기온이 예년보다 5도 이상 높은 15도 안팎까지 치솟으며 3월 말에 봄 날씨를 보인 겁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산책하러 나왔어요. 하늘공원에. 너무 좋아요. 곧 봄이 오는 것 같아요, 지금. 3월 말 날씨처럼 따뜻할 거라고. 그래서 오늘 혼자 하늘공원 라이딩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올라왔는데 진짜 좋네요. 좋아요. 한 바퀴 핑 돌 거예요.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는 주말 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스모그가 들어와 또다시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겠고 제주도와 충청 이남에는 산발적으로 비가 내립니다. 3.1절 연휴부터는 본격적으로 궂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는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비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영동과 경북 북동 지방에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특히 영동 지방에는 다음 주 수요일까지 눈이 이어지며 최고 50cm에 달하는 폭설이 내릴 것으로 우려됩니다. 또 연휴 기간 강풍과 높은 파도로 항공기와 여객선이 취소되거나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 사전 대비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량 붕괴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 감식이 내일 진행됩니다. 경찰은 업체 관계자들을 연이어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표정우 기자입니다. 교량 붕괴 사고 합동 감식에는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산업안전공단 등 5개 기관이 참여합니다. 앞서 경찰과 소방당국은 교각 위에 상판 구조물을 설치한 뒤 장비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는데 합동 감식을 통해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찰은 무너진 구조물 잔해뿐만 아니라 교각 위에 온전히 올려져 있는 콘크리트 복까지 살펴볼 방침입니다. 이 과정에서 시공 과정에 문제나 장비 조작에 오류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판 등의 설계나 제작 과정에 문제는 없는지, 작업 중 안전관리가 제대로 됐는지 점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빔이 살짝 옆으로 누우면서 부러지잖아요. 그게 시공 중에서건 뭐 제작할 때도 그렇고 잘 서 있도록 관리를 하는 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해요. 그 런처가 이동하는 데 있어서 안전수칙 사항들이 지켜지지 않았던가 아니면은 고정 상태가 불안전한 상태에서 이동이 되었다든가 검증하고 확인을 할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공사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사전담팀은 현장 CCTV 영상과 공사 계획서도 확보해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있는데 다친 현장 노동자들이 회복하는 대로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도 확보할 예정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어제 인천에 있는 빌라에서 불이 나 혼자 있던 초등학생이 2도 화상을 입고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이 난 집에는 빈 컵라면 용기만 가득 남아 있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까맣게 타버린 집안에 다 먹은 컵라면 그릇이 쌓여 있습니다. 인천 서구 심곡동에 있는 4층짜리 빌라 꼭대기층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전 10시 40분쯤입니다. 집안에 있던 12살 초등학생이 2도 화상을 입고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에 옮겨졌지만 아직 의식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파손된 부탄가스 용기가 현장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소방당국은 작은 방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피해 아동의 아버지는 신장 장애를 앓아 어머니가 일을 해왔는데 화재 당시 집에는 방학을 맞은 아이만 혼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구청 관계자는 긴급 생계비를 지원한다며 차후 상담을 통해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후 2시 50분쯤에는 김포공항 근처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나 3개의 동이 탔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도 공항 외부 화재로 인한 항공기 운항 차질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경기 광주 고산동에 있는 식품 저장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대응 1단계가 발령됐습니다. 소방당국은 30여 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는데 60대 남성이 직접 불을 끄려다 얼굴에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3명이 스스로 대피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전 여자친구를 숙박업소에 감금한 채 폭행하고 불법 촬영까지 한 남성이 경찰 추적 끝에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서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찰차가 좁은 골목길에서 연이어 나옵니다. 서울 역삼동의 한 숙박업소에서 전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폭행한 40대 남성 A씨가 긴급 체포된 겁니다. A씨는 세금 정산을 하자며 전 여자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흉기로 위협해 감금하고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해자를 불법 촬영한 정황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또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범행 장소를 여러 차례 바꾸기도 했습니다. A씨는 약 600m 거리에 있는 숙박업소 2곳과 주거지를 옮겨가며 범행했습니다. A씨는 이미 헤어진 사이인데도 피해자가 다른 사람을 만나자 화가 나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는 A씨가 검거될 때 경찰에 구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서 추가 파병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국가정보원이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규모는 아직 파악 중인데 일단 1,000명 이상 정도로 추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국가정보원은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북한군이 추가 파병된 정황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추가 파병 인원수는 계속 확인 중으로 최소 1,000명 이상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동안 북한군이 전선에서 사라지기도 했지만 한 달가량 소강 국면을 지나 2월 첫 주부터 쿠르스크 전선에 다시 투입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앞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밝힌 내용과 맥을 같이 합니다. Включав в себе північно-корейських військових. Але до цього весь цей час, довгий час після того, як була розбита їх бригада, 4 тисячі людей, весь цей час вони не використовували північно-корейців. 북한은 지난해 10월 11,000여 명 규모의 병력을 러시아로 파견했습니다. 훈련 기간을 거쳐 대부분 서부 쿠르스크 전선에 투입됐지만 현재까지 사상자가 4,000명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큰 피해에도 북한군 추가 파병이 감행된 건 트럼프식 종전 로드맵이 속도를 내면서 쿠르스크 탈환이 시급한 러시아와 더 큰 반대급부를 얻으려는 북한의 계산이 맞아떨어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우리 군은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파병 가능성이 있다고는 기존에 말씀드린 바 있고요. 이런 가운데 북한군 전사자가 다수 발생한 상황에서도
북한으로 시신이 운구되는 정황은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병 사실을 공식화하지 않은 북한의 내부 상황과 비용 등이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지난주 세계적인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비트에서 벌어진 2조 원대 해킹 사건은 북한의 소행으로 보인다고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밝혔습니다. FBI는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가상화폐 탈취를 가능하게 하는 악성 코드를 심은 거래 앱을 유포했다고 현지 시간 26일 발표했습니다. 또 이들은 탈취한 자산을 재빨리 비트코인 등 다른 자산으로 바꾸어 수천 곳에 분산시켰으며 여러 차례 세탁을 거쳐 현금화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전쟁으로 초토화된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호합한 휴양지로 홍보하는 영상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SNS에 올려 거센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폐허가 된 가자지구 통로를 지나자 고층 빌딩과 야자수가 펼쳐진 환한 해변이 등장합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수염난 댄서와 춤을 추는가 하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수영복 차림으로 칵테일을 즐기는 모습도 나옵니다. 곳곳에 황금으로 만든 트럼프 동상도 보이고 머스크로 보이는 인물은 아이들에게 돈다발을 뿌리기도 합니다. AI로 제작된 트럼프 가자 리조트 영상으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직접 올렸습니다. CNN과 뉴욕타임스 등 외신들은 기괴하지만 웃을 일이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The video is bizarre, some would say outright offensive. A 30-second AI-generated clip shared. 누가 만들었는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하마스를 비롯한 주민들이 수치스러운 영상이라며 분노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قاعد بيحكي الكلام هذا وقلنا له ترحل من ارضك هل بكون مبسوط من ترامب وغيره او اجانب هل بكون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네타냐후 총리와 정상회담 직후 가자지구를 장악해 주민들을 이주시킨 뒤 고급 휴양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혀 국제사회의 거센 반발을 샀습니다. 인종청소 구상이나 다름없다는 비판까지 쏟아지자 지난 20일 주민 퇴거 계획이 없다며 중동 특사가 진화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비난이 예상되는 AI 합성 영상을 트럼프가 직접 공유했다는 점에서 가자지구 휴양지 구상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정유실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장관급 인사로는 처음으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관세 대응을 위해서 미국 방문 일정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예고한 철강과 상호 관세 시행을 앞두고 관세 면제 요청과 함께 산업협력을 제안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안덕근 산업장관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장관급 인사로는 처음으로 워싱턴을 찾았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의 회담을 앞둔 안 장관은 구체적인 관세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 알루미늄 25% 관세 부과와 4월 상호 관세 예고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한 안 장관은 우리 기업 보호와 건설적 대안 마련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조선, 첨단 산업, 에너지 분야와 같은 전략 산업 분야에 있어서 이 파트너십을 더 강화를 하고 하는 방안을 협의를 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 기업들을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러트닉 장관과의 회담에서 안 장관은 자동차와 철강업계의 대미 투자 확대와 알래스카 석유가스 개발 사업 참여 등을 거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철강, 알루미늄 등 품목 관세와 상호 관세 면제도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뿐 아니라 규제 등 비관세 장벽을 고려해 상호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대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FTA 재협상 과정에서 그런 대부분의 비관세 장벽들이 대부분 다 지금 정리가 돼 있는 상황이라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오해를 불식을 하고 좀 건설적인 대안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같은 날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조현동 주미대사도 조선과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으로 새로운 기회 요인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NSC 내에 해양 전략과 정책을 담당하는 조직이 신설되었고 또 이달 초에 미 의회에서도 해군 함정과 해양 경비대 선박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동맹국 조선소에서 건조를 허용하는 그런 법안도 일단 발의가 되었습니다. 안덕근 장관은 이번 방미를 통해 긴 호흡의 한미 산업 협력을 위한 플랫폼 구축에도 공을 들일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대화로 협력과 신뢰를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미 통상 전문가들을 만나 미국 관세 정책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기재부는 참석자들이 미국의 궁극적 목표는 제조업 부흥과 국경 안보 강화, 방위비 축소라며 위기와 기회 요인이 함께 있기 때문에 미국 정책 방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면 크게 불리하지 않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또 성급하게 대미 협의에 나서기보다는 유럽연합 등 주요국 동향을 살피면서 적시에 협상에 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정부와 기업이 함께 포괄적인 대미 통상 패키지를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가계 지출 증가율이 2분기 연속 감소하며 소비 심리가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자동차 구입이 29%나 줄고 통신 장비도 10% 넘게 지출이 감소했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4분기 가구당 월 평균 소비 지출은 290만 3천 원으로 전년 같은 분기 대비 2.5% 늘었습니다. 2분기 4.6%, 3분기 3.5%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2분기 연속으로 소비 지출 증가폭은 둔화했습니다. 반면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은 521만 5천 원으로 3.8% 증가했습니다. 소득이 증가한 만큼 가계 지출은 늘어나지 않은 겁니다. 자동차 구입은 29%나 감소했고 가구와 조명은 21%, 통신 장비는 11% 가까이 줄었습니다. 오락 문화 지출은 단체 여행비가 30% 가까이 늘며 11% 증가했습니다. 평균 소비 성향도 2분기 연속 하락했는데 돈을 번 것보다 덜 썼다는 의미로 통계청은 사회적 불확실성도 일부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가계 소득은 6분기 연속 증가세가 이어졌습니다. 4분기 근로소득이 324만 1천 원으로 2.3% 느는 등 사업소득과 이전 소득이 모두 늘었습니다. 소득 상위 20%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1,119만 9천 원으로 3.7%, 하위 20% 가구는 121만 3천 원으로 3.0% 증가했습니다. 하위 20% 가구는 이전 소득이 늘었지만 고령 가구가 늘면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감소했습니다. 분배 지표인 균등화 처분 가능 소득 5분위 배율은 5.28배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통상적으로 배율이 작아진다는 것은 빈부격차가 줄어든다는 것으로 분배의 개선을 의미합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세계 전기차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국내 업체가 유럽을 시작으로 캐즘을 극복하겠다는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저렴한 소형차, 소비자 요구에 맞춘 목적 기반 차량 등으로 소비자들을 공략한다는 전략입니다. 박규환 기자입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인근 타라고나. 기아가 이곳에서 새 전기차를 공개하며 얼어붙은 전기차 시장을 녹이기 위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올해 한국과 유럽에 출시되는 전기차 세단은 최대 주행거리를 늘리는 방식으로 효율성에 의문을 가진 소비자들을 겨냥했습니다. 내년 출시 목표인 소형 전기차는 더 작고 저렴한 차를 선호하는 유럽 시장을 정조준했습니다. 전작보다 낮춘 3만 달러대 판매가로 저가 전기차 전쟁을 선포한 테슬라, 폭스바겐과의 전면전에 나섰습니다. With this aggressive pricing strategy, we will complete a full lineup of accessible EVs that combines excellent product features with innovative technology. 최대 9명이 탈 수 있는 좌석이 큰 물건도 들어가는 짐칸으로 변신합니다. 소비자들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지는 목적 기반 차량, PBV 전기차입니다. 고령층과 장애인 등 휠체어를 사용해야 하는 교통 약자를 위해 만들어진 차량입니다. 그동안은 이런 구조 변경을 위해서 많은 돈을 들여야만 했지만 이제는 완성차 업체가 직접 맞춤 생산해 소비자들의 비용 부담도 크게 낮췄습니다. 강력한 경쟁자들이 움트는 중국과 보조금 감소가 예상되는 미국 대신 제2의 전기차 시장, 유럽이 새로운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유럽을 예를 들자면 그 30년도에 이제 830만 대 시장이거든요. 전기차에 대한 트렌드는 속도에 대한 뭐 2, 3년의 지연은 있을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가야 될 방향인 거는 분명하고. 전기차 수요 둔화라는 벽을 넘기 위해 이곳 유럽에서 시작된 다양한 시도가 우리나라를 자동차 강국으로 다시 우뚝 서게 할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YTN 박현입니다. 지난달 편의점의 홈페이지에서 9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GS 리테일이 홈쇼핑 웹사이트도 해킹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GS 리테일은 운영 중인 모든 인터넷 사이트의 최근 1년간 접속 기록을 분석한 결과 홈쇼핑 웹사이트에서도 지난해 6월 말부터 지난 13일까지 같은 수법으로 158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개인정보는 이름과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개인 통관 고유 부호 등 10개 항목입니다. 보행자를 친 교통사고의 14%가 후진 중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후진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가 장착되면 이런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거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류환웅 기자입니다. 후진하는 차량이 뒤에 있는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해 결국 충돌로 이어집니다. 후진할 때는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삼성화재가 지난 2019년부터 5년간 자동차 보험 가입 차량 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14%가 후진 중에 발생했습니다. 후진 차량에 치여 보행자가 숨진 사고의 78%는 화물차나 승합차에 의해 발생했고 사망자의 86%는 65세 이상 고령자였습니다. 후방 충돌 방지 장치가 있었다면 이런 끔찍한 사고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란 아쉬움이 남습니다. 차량 충돌 방지 장치는 1m 앞에서 경고 표시를 한 뒤 30cm 앞에서 차량을 스스로 멈춰 세웁니다. 법 개정으로 지난 2022년부터 전방 충돌 방지 장치 장착은 의무화가 됐지만 후방의 경우는 의무화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삼성화재는 국토교통부가 신차 안전도 평가 시 후방 충돌 방지 장치를 평가한다면 제조사의 장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후진 사고는 이제 주정차 중에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 운전자의 제한된 시야로 인해서 신속한 대응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 RAB와 같은 후진 사고 방지 첨단 안전 장치 의무 장착 확대를 통하여 후진 사고를 감소시킬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후방 충돌 방지 장치를 장착한다고 해서 후진 시 발생 사고를 모두 다 예방하기는 힘듭니다. 차량 센서와 후방 카메라 기능 개선 노력이 더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운전자의 안전의식이 더 높아져야 합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계엄을 공모한 의혹을 받는 여러 군경 관계자의 정식 재판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재판부는 우선 이 계엄을 내란으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할 계획입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그리고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군경 관계자 5명의 공판 준비 기일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본격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는데 첫 정식 재판은 다음 달부터 시작합니다. 공판 기일부터는 출석 의무가 발생하는 만큼 모두 직접 모습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검찰은 증인만 500명이 넘을 거로 예상했는데 재판부는 오는 20일 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청장의 첫 공판 기일에 곧바로 증인 신문을 시도하는 등 빠른 진행을 예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전 장관 등 5명의 피고인이 모두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이 과연 내란인가를 우선 판단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야 군경 관계자의 공모 가담 여부가 인정되는지 따져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장관 측은 3차 준비 기일에서도 국가 비상사태 요건을 검찰이 판단할 수 없다고 밝히는 등 내란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달 24일 2차 준비 기일이 예정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도 본격화하면 더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 미합의를 이유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이라고 재판관 8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국회가 갖는 헌법재판관 3명 선출권은 헌재 구성에 관한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것으로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한 사람에 대해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 임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최 대행은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의무가 생겼고 헌재는 국회의 나머지 심판 청구는 모두 각하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재가 헌법 파괴의 괴물이 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헌재가 오직 거대 야당의 눈치만 보며 따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리인단은 평의 과정에서 재판관 3명이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 부적법 의견을 내자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의결 정족수 6명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감사원이 독립적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를 직무 감찰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감사원은 선관위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채용 비리가 드러난 전현직 직원 32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이종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3년 5월 선관위가 고위 간부들의 자녀들을 특혜 채용했다는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감사원은 즉각 선관위에 대한 직무 감찰에 들어가기로 했지만 선관위는 감찰 대상이 아니라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전에도 감사 받은 적 있는 분이시잖아요. 당시랑 상황이 좀 달라졌다고 보시는 여론의 비판 속에 선관위는 결국 직무 감찰을 부분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감사원의 선관위 감사가 위헌인지 판단해달라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는데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대통령 소속 하에 편제된 감사원이 독립적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직무감찰한다면 선관위의 공정성,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감사원법의 입법 취지와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관행에 비춰 납득하기 어렵다면서도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감사원은 또 예정대로 선관위 채용 비리에 대한 직무감찰 결과도 공개했습니다. 지난 2013년 이후 시행된 7개 시도 선관위의 경력 경쟁 채용 291회를 전수조사해 모두 878건의 규정 위반을 확인했습니다. 적발된 전현직 직원들은 고위 간부의 자녀가 선관위에 채용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면접 점수를 조작하는 등 각종 편법을 동원해 합격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허술한 채용 절차 속에 선관위 직원들은 인사 담당자에게 거리낌 없이 연락하여 채용을 청탁했고 인사 담당자들은 다양한 위법 편법적인 방법으로 합격시키거나 특정인을 배제하는 등 공직 채용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습니다. 감사원은 채용 비리에 연루된 32명에 대해 선관위의 비위 통보와 함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YTN 이종구입니다. 광주에서 흉기 습격을 한 피의자가 경찰이 쏜 실탄에 맞아 숨지고 경찰관이 다친 사건 전해드렸는데요. 피의자는 총상으로 인한 장기 내부 과다출혈로 숨진 것으로 부검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규정과 달리 총격이 피의자 상반신을 향해 이뤄진 건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나현우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피의자를 경찰이 막아서며 격렬한 실랑이가 이어집니다. 피의자가 휘두른 흉기에 출동 경찰은 얼굴을 다쳐 응급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다급한 상황 속에 경찰은 피의자에게 테이저건과 공포탄에 이어 실탄을 3발 쐈습니다. 새벽에 3시 총소리가 빵빵 3번 나. 근데 우수수수수네. 그래서 내가 나가보려다가 무사서. 상반신에 총상을 입은 피의자는 대학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우선 숨진 피의자를 부검했더니 사망 원인은 총상으로 인한
내부 장기 과다 출혈로 확인됐습니다. 실타는 3발 쐈지만 한 발은 빗나갔고 나머지 2발은 각각 옆구리를 관통하거나 장기에 박혔습니다. 수사 핵심은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부터 사격하기까지 경찰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입니다. 피의자가 흉기로 공격한 매우 위급한 상황이라 총기 사용 자체는 문제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규정과 달리 피의자가 상반신에 총을 맞게 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은 정확히 떼탭을 겨냥하면 떼탭을 맞을 건데 움직이다 보면은 내가 떼탭을 겨냥했다 하더라도 반대로 오발성이 맞을 수 있잖아요. 경찰은 수사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건을 광주 동부경찰서에서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로 넘겼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해 그룹 방탄소년단 멤버 진에게 기습적으로 입맞춤한 일본인 여성 A씨를 공중 밀집 장소 추행 혐의로 지난달 말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해외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 A씨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아직 확답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방탄소년단의 데뷔 11주년을 기념한 행사에서 멤버 진에게 기습적으로 입을 맞추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성추행 논란이 일었습니다. 국가유산청과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이 오늘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경복궁 선원전에 걸렸던 것으로 추정되는 편액을 공개했습니다. 편액은 종이나 비단, 널빤지 등의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쓴 액자를 일컫는 것으로 지난해 일본에서 환수한 편액은 검은 바탕에 금빛으로 선원전이라는 글자가 남아 있습니다. 선원전은 조선시대 역대 왕의 어진을 봉안한 건물로 왕이 직접 분향, 참배 같은 의례를 지내는 등 왕실의 뿌리를 상징하며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프로야구 기아가 2연패를 자신하는 이유, 탄탄한 불펜에 있습니다. 정혜영과 조상우, 두 구원왕 출신 선수들이 물 샐 틈 없는 뒷문 단속을 위해 힘을 합쳤습니다. 일본 오키나와에서 이경재 기자입니다. 기아 투수들의 오키나와 전지 훈련 캠프. 정혜영과 조상우는 늘 함께입니다. 코어 근육을 강화하고 유연성을 키우고 골반 움직임이 너무 좋아. 기아의 철벽 마무리를 위한 훈련을 차근차근 밟아가고 있습니다. 늘 같이 다니다 보니 당연히 서로 배울 점이 많습니다. 상우 형이 워낙 좋은 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상우 형의 뒤처지지 않는 공을 던지기 위해서 그럴 일이 거의 없어야겠지만 제가 조금 안 좋은 날도 형이가 잘 막아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은 23살이던 지난해 31세이브로 첫 구원왕에 올랐습니다. 기아는 FA 장현식이 떠난 자리를 2020년 구원왕인 조상우로 완벽하게 메웠습니다. 8회 조상우에 이어 9회 정혜영. 다른 팀 타자들에겐 높은 산 넘어 또 높은 산입니다. 저는 조금 횡적인 움직임이 좀 많고 각이 좀 큰 스타일이고 형이는 좀 짧게 빠르게 꺾이는 스타일이라 좀 구종원 같아도 이제 구질이 다르기 때문에 좀 타자들도 좀 헷갈리지 않을까 하고 있어요. 힘이 없고 이제 투수들이 점점 좋아지고 더 많은 경험을 쌓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이 좋아질 일이 더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투수 앞에 기아의 필승조엔 전상현과 곽도규, 최지민 등의 5선발 경쟁에서 탈락하는 김도현과 황동아 가운데 한 명이 합류합니다. 2년 연속 우승을 기대하고 있는 기아, 그 자신감의 배경엔 다른 팀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두 명의 클로저가 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에서 YTN 이경재입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압도적인 지지로 4연임에 성공했지만 계속해서 낮은 자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특정 축구인들의 지지일 뿐 성난 축구 민심과는 여전히 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정몽규 회장의 대세로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선거인단 183명이 표를 던졌고 이 가운데 85%, 156표를 가져가면서 선거가 생각보다 싱겁게 끝났습니다.
선거인단 자체가 시도축구협회장과 K리그1 대표이사, 그리고 추첨을 통해 결정된 선수, 지도자, 심판 등 축구인입니다. 정몽규 회장이 줄곧 낮은 자세를 강조한 것도 이게 곧 축구 민심이 아니란 걸 알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더 조언을 듣고 더 앞으로 더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발이 늦었지만 차곡차곡 하나하나 더 열심히 잘 하도록 약속드립니다. 지난해 감독 선임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불거진 민심 악화는 선거 과정에서 더 증폭됐습니다. 두 차례나 선거가 연기되면서 축구협회에 대한 불신과 비난은 오히려 커졌습니다. 축구인이 축구협회의 주인이며 대한민국 축구 주주인 국민의 축구협회로 쇄신하겠습니다. 문제는 축구팬들의 성난 민심을 달랠 뾰족한 방안이 당장 안 보인다는 점입니다. 결국 정 회장이 선거 전부터 강조한 소통과 쇄신이 축구 행정에 잘 녹아드느냐가 관건인데,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이미 선언한 정 회장이 얼마나 의지를 보여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이다운입니다.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담페초 동계올림픽 기간에 진행되는 IOC 선수위원 선거 국내 후보자로 전 봅슬레이 국가대표 원윤종 선수가 선정됐습니다. 대한체육회는 후보자 면접과 언어 수준, 올림픽 참가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체육회는 다음 달 14일까지 원윤종 후보자 관련 서류를 IOC에 제출할 예정이고, IOC는 선거에 나설 최종 후보자를 올해 하반기에 발표합니다. 프로농구 LG가 삼성을 제압하고 4연승을 달리며 단독 2위로 올라섰습니다. LG는 삼성과의 정규리그 홈 경기에서 마레이와 허일영, 정인덕이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는 등 선수들의 고른 활약을 앞세워 삼성을 물리쳤습니다. 지난 6일 KCC전부터 4연승을 거둔 LG는 현대모비스를 반경기 차로 따돌리고 단독 2위가 됐습니다. 원주에서는 DB가 한국가스공사를 꺾고 2연승을 기록했습니다. DB는 7위 KCC와의 격차를 3경기 반차로 벌리며 6위를 굳게 지켰습니다. 프로배구 2위를 달리는 대한항공이 삼성화재를 완파하고 3위 KB손해보험과의 간격을 승점 4점 차로 벌렸습니다. 대한항공은 V리그 남자부 원정 경기에서 18점을 몰아친 정지석을 앞세워 삼성화재를 3대 0으로 완파했습니다. 3연승 휘파람을 분 대한항공은 승점 60점을 쌓으며 3위 KB손해보험에 승점 4점을 앞선 2위를 굳게 지켰습니다. 김천에서 열린 여자부 경기에선 한국도로공사가 강소희와 배윤아 등 주축 선수들의 고른 활약에 힘입어 현대건설을 물리쳤습니다. 도로공사는 IBK 기업은행을 끌어내리고 4위로 한 계단 올라섰습니다. 본격적인 봄의 시작을 앞두고 날이 많이 포근해졌습니다. 2월의 마지막 날인 내일도 역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서울 아침 기온이 3도로 아침 공기도 제법 부드러워지겠고, 한낮에는 12도까지 오르며 3월 중순처럼 포근하겠습니다. 요즘 매우 건조한 날씨에 단비를 기다리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오전까지 충청 이남 곳곳에 비가 오지만 양이 무척 적겠고, 수도권에도 빗방울 정도에 그치겠습니다. 이에 따라 건조함을 해소하긴 부족하겠습니다. 또 낮부터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중서부 지방에는 공기가 탁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3도, 대전 3도, 부산 7도로 예년보다 3, 4도가량 높겠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이 12도, 광주 15도, 대구 17도로 예년보다 4도에서 6도가량 높겠고,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3일절 연휴 기간에는 전국에 봄비치고 많은 비가 오겠고, 특히 일요일부터 월요일 사이 기온이 낮아지면서 강원과 일부 내륙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쏟아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